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어제도 그 30분 넘어가고서 잘려버렸죠. 녹음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녹음 파일이 두 개더라고요. 그 보니까 33분이 지나면은 그냥 끄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30분 되면은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시행항변권의 효력 앞에까지 봤었는데 그 이행 제공 계속 여부와 관련돼서 이게 그 계약법 해제 쪽에 가면은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그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된 자, 그 자에게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 채권자 쪽에서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일단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라는 거, 뭐 그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항변권 성립 시기와 관련돼서 학설이 원용 시설과 이행 뭐 시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원용 시설과 관련되는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이론상의 문제, 요즘은 시험에서는 거의 이론을 뭐 논하지 않고 판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론적 접근도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지금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하고 동생항변권 행사의 효력과 관련되어서 뭐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면은 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판례는 그 채권자에 대해서 뭐 단순한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했을 때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인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는 거죠. 예컨대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매입을 했을 때 A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B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데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매를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A가 아이고 판사님 잘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매매 계약이니까 저놈이 돈 줘야 내가 부동산 뭐 이전 등기 뭐 하게 할 거야. 이래 생각하고 있다가는 코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때 A가 판사님 매매 계약 체결했고 B가 아직 대금을 안 주었기 때문에 내 동생 항변권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판사님께서 그 A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B는 그와 상환하여 동시에 대금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내린다는 거죠. 만약에 A가 뭐 판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B에게 단순 승소, 즉 A는 B에게 재산권 이전하라 이렇게만 판결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권조사상, 소송법상 직권조사상인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찾아서 알아서 고려해 주지만,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고 그 주장 사항일 경우에, 요건 사실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판사님은 그걸 찾아서 해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판사를 대상으로 한 뭐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사님이 인정해버리면 소송법상 원칙인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뭐 그걸 크게 보면은 불법 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직까지는 그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사님들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도 소송해 본 것 중에서 판사가 가르쳐 주면 안 될 상황을 갖다가 상대방이 가르쳐 주더라. 뭐 내는 뭐 변론에 참가를 안 하니까 실제로 그랬을 거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참가하고 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설마 판사님이 변론주의를 모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쪽에서 엄격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뭐 계속 요새 민주화 샀고 뭐 누가 보니까 뭐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되겠죠. 판사님도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주장해야 그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는 거. 근데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지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뭐 지연 책임, 그 지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뭐 시험 칠 때야 저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계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상계는 민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고 소송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 지연이자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B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A가 재산권 넘겨줄 때까지 B는 대금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는 이자는 발생 안 할 겁니다. 근데 목적물을 넘겨받았다면 그때는 동시행항변권이 없죠. 그러면은 이자는 그때부터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릴 것인데 동시행항변권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된다라는 거. 그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권법에 가면은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일단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 점유권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데 그 점유에 적법한 권원이 있다면 그것이 채권일 수도 있고 물권일 수도 있고 적법한 점유권원이 되는 물권으로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 즉 소유권과 점유권 관념상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적법하게 자기 물건을 점유할 수 있겠죠. 근데 소유자이지만 점유가 상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소유하는 민법책 본인이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소유권과 점유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길거리에 잊어버렸다면 소유권은 있지만 누구의 점유에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도둑놈이 가져갔다면 도둑놈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 소유권과 같은 게 없죠. 그래서 그 본권,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이 되는 본권과 점유는 관점상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이 되는 거에는 소유권이 대표적인 것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뭐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과 같은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사용차주권과 같은 채권도 있고 동시행 항변권과 같은 기타의 권리도 뭐 권원, 권능도 적법한 점유권원이 된다라는 것.
참 어렵죠. 권원, 권능, 권리, 권한 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하시고, 동생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도 소멸시효는 일단 진행한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로부터 그 이전 등기에 관한 이행 제공받기까지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그때 대금 청구권은 지급기일 이후 시효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시가가 등기하였고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기일 후 19년이 지난 지금의 대금 7분의 6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면은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이지만 채권과 같은 권리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금 지급 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으로서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점유를 넘겨받았고 19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지만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즉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라는 거. 그러나 동시행항변권 자체는 채권과 독립된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 않는다. 채권의 하나의 효력인 그 권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자체가 독자적인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행항변권이 남용되면은 배척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하시고 동시행항변권 채권자나 채무자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그 동시행항변권 존속한다는 거. 근데 채권량도 채무인 수, 준소비대차, 뭐 그다음 포괄승계, 상속합병, 포괄유정, 뭐 전부명령 이런 경우에는 채권 또는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이 존속합니다. 그러나 경계가 되어버리면 그 동일성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 소멸된다라는 거. 경계라는 것은 옛날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채권 소멸과 관련되는 쪽에서 경계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법조문 한번 보시면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뭐 어떤 남자가 꽃집에 가서 A라는 남자가 B라는 꽃집에 가서 자기가 연모하는 C한테 꽃을 배달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때 A와 C 관계는 뭐 연모 관계 그런 관계가 있겠죠.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한테 뭐 꽃 배달해 주라 뭐 이러진 않겠죠. 또 뭐 모르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세상이 하도 넓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별하별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수한 의외의 것을 원리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뭐 앞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1 플러스 1은 답이 2지만 거기에 또 1이 더해지면 답이 바뀌고 또 거기에 1이 더해지면 또 답이 바뀐다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답은 바뀝니다. 고정된 딱 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법무사를 만나야 되지. 소송을 진행할 때 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중요한 거지. 나도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러는 겁니다. 뭐 대충 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민법책은 뭐 다 보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물론 시험 칠 때는 한 건 딱 보기 좋은 책을 보는 거고 소송 사건은 천차만별 뭐 주장하는 말에 따라서 의아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발한 것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찾기 위해서 사건이 들어오면은 모든 책을 다 참조를 합니다. 나는 책을 읽기 전에 관련 사건 의뢰받은 사건을 과 관련되는 책을 딱 뭐 다 하고 종합되기 전에는 글 안 씁니다. 들어가면 이겨야 되는데 참 그 강의로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참 기묘한 그 말 차이를 가지고 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법이 참 재밌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그 대학 학생들 참 이 재밌는 민법 수업을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한데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재밌는 겁니다. 이 민법에 있는 이 한 줄 한 줄 이것들은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아이고,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려면 권리가 뭔 줄 알아야 투쟁을 하지. 권리가 뭔지는 민법책에 있다는 겁니다. 맨날 채권이 먹고 물건이 먹고 그 책 속에 누워있는 그 글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번쩍번쩍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딱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면은 이게 어느 법리하고 연결된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뭐 교과서 몇 줄 외워가지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쨌든 의회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요구하는 자를 요약자, 그에 응하는 자를 낙약자, 그에 의해서 이익을 누리는 자를 수익자라 합니다. 앞에서 A가 꽃가게에서 주문을 할 때 A가 요약자, 꽃가게 아가씨 낙약자, 꽃 배달 받는 자가 수익자가 되겠죠. 우편 배달도 마찬가지겠죠. 택배도 마찬가지겠죠. 제3자를 위한 보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인수도 공부 안 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그다음 변제를 위한 공탁, A가 B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때가 돼서 갚으려 하니까 B가 흔적이 없어요. 알아야 갚지. 그러면 돈을 안 갚고 떼먹는다고. 안 갚으면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하다 보면은 뭐 약정 이자가 지금은 24%까지 가능할 텐데 약정 이자 20%를 했다 하더라도 5년만 지나면 원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채권자가 니스 못 갚았다. 그건 네 사정이고 채무를 소멸하려고 하면은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면은 일단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자 발생이 정지된다는 거죠. 그럼 공탁을 하는 게 뭐 국가 너 가져라 이건 아니잖아. 법원 너 가져라. 공탁서 너 가져라 이건 아니잖아요. 내 채권자한테 주라 이거죠. 그래서 민법 선생님들은 변제를 위한 공탁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뭐 타인을 위한 신탁, 뭐 제3자를 위한 채무 면제, 제3자를 위한 채무 면제. 요새 옛날에 중개사 수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좋네. 그 요새는 세상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술값 갚아주러 다닌답니다. 아들이 어디 가지고 술 마시고 막 이랬으면 아버지가 술값 갚아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술값을 면하게 하는 아버지와 그 술집 주인의 그 아들 술값 면제하는 계약,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삼명관계,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꽃 주문하는 A와 꽃집 아가씨 B와의 관계가 보상관계가 되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A, C 간에 어떤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꽃 배달 안 하겠죠. 그 A, C 간의 관계, 그 관계를
대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3자와 요약자와의 관계를 대가 관계라 하고, 그다음에 낙약자와 제3자의 관계를 수익 관계라 합니다. 일단 뭐 급부 절차의 간이와 뭐 신속한 거래에 기여한다. 당연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스먹스먹한 그 아가씨한테 꽃 배달을 내가 사가지고 내가 갖다 줘야 되죠. 뭐 창문을 열어라 이러면서. 참 민법을 알고 보면 정말 재밌는데 모르고 시험 공부하면 죽을 지경이죠. 그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쓴 줄 모른다고 옛날에 신림동에 뭐 공부하면은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뭐 쓴 줄 모른다 그 말이 정말 신선 노름 하겠어요. 민법 공부가 신선 노름이라는 거지. 이거 빠져가지고 다 가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10년 20년을 보내는 거지. 재미없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게. 네, 역시도 마찬가지고 민법 공부한 지가 뭐 30년이 넘어가는데 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하면 할수록 재미있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일단 기본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의 해석 뭐 또는 거래 관행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뭐 미사유구 뭐 바른생활 지문이죠. 판례에 보면 이런 글귀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때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C의 의사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되겠죠. 전혀 뭐 무시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될 거고, 그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약정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할 뿐이다. 이행인수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행인수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지금 대학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핸드폰이 나온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참 핸드폰 그때는 그 생각했어요. 이 핸드폰이 뭐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옛날에는 전화번호도 뭐 30개씩 외우는데 요즘은 내 번호도 모르죠. 핸드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길거리에서 뭡니까 그 파라솔 같은 거 펼쳐놓고 그 핸드폰을 뭐 주문을 받습니다. 가지고 뭐 번호까지도 거서 종이에 써가지고 뭐 번호 외우라 하고 뭐 그래 하면서 뭐 계약을 나름대로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그 길거리에 파라솔 쓰고 있는 그 아저씨하고 핸드폰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만드는 건 아니겠죠. 핸드폰 만드는 가게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겠죠. 어쨌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이 내한테 물건을 넘겨줄 이행 의무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지금 핸드폰 없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뭐 판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핸드폰 가게에 연락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산 A한테 핸드폰 배달해주라 그래 하겠죠. 그럼 내는 그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핸드폰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왜 핸드폰에 안 보내주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파라솔 밑에 핸드폰 판 그 아저씨한테 내가,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니까 왜 내한테 핸드폰 배달이 안 되냐.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 자기가 보내주라고 했던 그 뭐 핸드폰 뭐 제조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배달해주라 그래야겠죠. 그때 그 핸드폰 제조업자가 그래 내가 뭐 배달해줄게 라면 그 사람이 이행을 인수한 것이지 직접 핸드폰 주문한 A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채무자는 파라솔 밑에서 판 그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이행 인수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구별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3자는 특정되어야 되는가.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요즘은 태아를 위한 보험 계약도 뭐 있는 같더라고요. 옛날에 TV 뭐 보니까 태아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애가 된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태아 상태에서도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아를 위한 보험 계약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데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의사 표시하려고 하면은 특정되고 현존해야 하겠죠. 이래 된다는 거. 근데 태아가 무슨 뭐 의사 표시를 하겠어. 그래서 일정한 특수한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 그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권리는 물권만 가능한가? 물권이 아니어도 됩니다. 채권이어도 됩니다. 내가 꽃 배달을 주문하면은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꽃에 대한 소유권이겠죠. 그런데 내가 꽃을 팔면서 꽃 대금을 제3자한테 주라 이랬다면은 그 제3자는 그 금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이어도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앞에서 아들이 술 마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술값 갚으러 간다 했죠. 그래서 채무 면제와 같은 기타 재산권이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요약자에게 인정되는 거 아까 A, B, C 꽃가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약자 A는 낙약자 꽃가게 아가씨 B한테 자기가 연만원 연인 C에게 꽃 배달해 주라 이렇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러면은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그 손해배상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한테 손해배상해라 뭐 이게 아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자,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요약자는 그 기본 관계 보상 관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수익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그 낙약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요약자의 해제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은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역시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은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가 가집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합의 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낙약자에게 인정되는 효력. 낙약자는 수익자 제3자에게 꽃 배달 받을라요? 안 받을라요? 물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꽃 배달 받으실랍니까? 뭐 이런데 아니 그걸 거절할 수 없다면은 뭐 C라는 여인이 자기가 정말 배기 싫어하는 남자가 배달해 오는 꽃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때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꽃을 좋아하는 C가 A로부터 분명히 꽃 배달 시켜놨다는데 꽃이 안 와. 그래서 이 C가 꽃 가게에 꽃 빨리 배달 가져오세요 하면 무조건 갖다 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꽃값을 받아야 갖다 주겠죠. 그때 낙약자는 나는 요약자한테 아직 꽃 대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꽃 대금 받을 때까지는 못 주겠어. 받고 난 뒤에 주겠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요약자가 그 대금 안 주면은 낙약자가 그 계약을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했다면은 취소할 수도 있겠죠. 취소권은 법률행위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것이고 법률행위 중에서 다음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수익의사표시를 한때 취득한다. 이 수익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라는 거.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양도, 상속,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양도, 상속, 채권자 대위권이 뭔 줄 알아야 이 말을 아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누누이 말하죠. 민법은 뒤에서 설명할 걸 앞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또 뒤에서 설명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전체를 읽고 또 읽어서 이게 연결이 돼야 민법책이 다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수익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서 당사자는 해제권 있고, 사기 강박 당했으면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 있고 이런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 지금은 그 정도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수익자는 지금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자는 민법 각종의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민법이 이래서 어렵다 했죠. 제3자 똑같은 말 써놓고 이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따로 구별한다는 거죠. 어쨌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는 민법 각종의 보호받는 제3자는 아니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수익의사표시 거절할 수 있고 수익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거, 아까 대화를 위한 보험계약 살짝 말씀을 드렸고, 운송계약, 택배계약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근데 A가 B한테 꽃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또 이거 설명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A가 B한테 꽃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B가 C한테 꽃을 배달하기로 했는데 그때 A가 B한테 돈을 안 줬는데도 일단 배달해 주라고 하니까 B가 C한테 배달을 했다는 거죠. 그냥 얘를 이번에는 거꾸로 듭시다. A가 C한테 돈을 줄 게 있는데, 그래서 A가 꽃을 팔아서 B한테 팔고 B가 돈을 직접 C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A가 꽃을 주기로 한다니까 일단 B가 C한테 돈을 줬다는 거죠. 근데 꽃을 주기로 한 날 꽃을 안 줘. 그때 B는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